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 덕분에 매출은 꽤 괜찮은 편이죠. 이렇게 평범한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건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한 일이기도 해요. 제 남편 민수 씨와 처음 만난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무난했습니다.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말투도 차분하고 외모도 단정한 편이었죠. 몇 번 만나면서 호감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사귀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보통 결혼 생각하고 사귀면 우리 부모님 한번 뵐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남편은 철저히 침묵이었어요. 저기 혹시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잡해. 5년째 연락 안 하고 지내. 그냥 서로 안 만나는 게 나아. 그때는 집집마다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남편이랑 사는 거지 시댁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예식장 계약하고 청첩장 돌리기 일주일 전쯤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통화는 스피커폰이라 저도 같이 듣게 됐어요. 여보세요? 민수 맞지? 엄마야.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어떻게 가족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니?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라고 했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다정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짧게 죄송해요. 운전 중이라 좀 이따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더군요. 어머님이랑 연락이 된 거야? 결혼식에 오신대?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 부모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그건 당연하지. 부모님 축복 속에 결혼하면 더 좋잖아. 그렇지? 그럼 이번 결혼식에 부모님 부를게. 그리고 그동안 쌓인 앙금도 좀 풀고. 그래도 난 아직까지 좀 어색하니까 나 대신 당신이 우리 부모님이랑 잘 지내줄래? 뭐 그럴 수야 있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5년간 연락도 안 하고 여전히 어색하대? 그냥 나 혼자 실망하고 짜증낸 거야. 이젠 나도 철들었으니 괜찮겠지. 남편은 끝내 가족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렇게 결국 상견례도 못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며칠 전부터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었어요. 특히 축의금 받는 걸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내내 고민했어요. 전 그런 남편을 그냥 결혼식 때문에 신경 많이 써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시댁 식구들이 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부부와 30대 딸이었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새아가, 우리 민수 잘 부탁해. 네가 천사 같은 애구나.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네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민수랑 다시 만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달콤한 함정이었죠.
신혼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아가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는 잘 챙겨 먹고 다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잘 먹고 다녀요. 그래. 우리 며느리 덕분에 민수가 편하게 사는구나.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였어요. 근데 점점 횟수가 늘더니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들르라는 요청이 왔죠. 사실 시댁도 가까운 편이라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새아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어머니가 잔치국수 끓여줄게.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성심껏 선물을 챙겼어요. 과일, 한우, 건강식품, 며느리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카페 운영하면서 버는 돈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새아가 우리 민수 월급이 꽤 되지? 요즘 대기업 다니면 연봉이 좋다던데 얼마나 벌어? 저도 정확히 얼마나 버는진 몰라요. 저흰 생활비 각출해서 같이 쓰고 저축만 같이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 그럼 네가 민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봐.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생활비 좀 보태주라고. 우리도 나이 드니까 생활이 빠듯하거든. 너희 시아버지도 병원 다니는데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아이고, 많이 달라는 건 아니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생활비 요구라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그 얘기는 민수 씨랑 상의를 먼저 해보고. 아이고, 상의는 무슨.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며느리 네가 알아서 좀 해줘. 어? 부탁이야. 우리도 영 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래. 어차피 우리 죽으면 이 집도 우리 재산도 다 너희 건데 뭐가 걱정이니? 한번 물어볼게요. 무턱대고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100만 원? 난 지금 내고 있는 생활비 150만 원이랑 저축 75만 원 빼곤 더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남편은 강경했습니다. 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이 어딨어. 솔직히 지금 100만 원이 남아돌아? 우리 살기도 빠듯해. 솔직히 내가 결혼 전에 엄마 아빠한테 준 돈이면 집 한 채 사고도 남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월세 사는데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니. 당신이 적당히 거절해줘. 내가 말해봐야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야.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당신이 이야기 잘 해주면. 내가 몇 년간 왜 부모님이나 왕래가 없었겠어. 나랑은 말이 안 통하셔.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해줘. 부탁할게. 남편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용돈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래, 민수랑 이야기해봤니? 어머님, 그 민수 씨는 돈 한 푼도 못 준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카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걔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걔가 뭐라고 하면서 못 준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민수 씨 말로는 결혼 전에 부모님한테 드린 돈이 집 한 채 값이라던데요. 제가 조심스레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더니 새초롬하게 말하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집 한 채 값이야? 자식놈이 늙은 부모 봉양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뭐 그 이유 때문에 못 준다니? 네. 그럼 넌 어때? 너도 장사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자영업자야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 거죠. 저도 돕고는 싶은데 전 가게 매출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시부모도 부모인데 네가 용돈 좀 주면 안 되겠니?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아서. 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제 눈치를 보더군요.
예, 그러면 네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매달 주는 건 어떠니? 우리야 죽고 나면 이 집 너희 것이 될 건데 솔직히 나도 죽기 전에 누릴 건 있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집이 그래도 2억은 나와. 지방이라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 집 담보로 매달 용돈 100만 원씩 주는 건 안 되겠니? 용돈 그냥 달라는 거 절대 아니다. 이 집 줄 거야. 그래도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죠. 저 혼자 이런 일을 어떻게... 솔직히 말만 그럴듯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될 재산들이잖아요. 그리고 의심이 들었어요. 집을 담보로 잡히느니 그냥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근데 왜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쓰나 싶었어요. 아들 명의 말고 네 명의로 줄게. 그럼 괜찮지? 계약서도 작성하고 공증도 해주마. 응? 참 난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고 집 담보대출이나 받으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 명의로 홀라당 받기도 영 찝찝하더라고요. 게다가 저 혼자 결정한 일도 아니라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카톡을 보내자 아주 성의 없이 네가 알아서 하라는 답이 오더군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화낼 수도 없었기에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저와 남편 이름으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공증까지 받아주더군요. 그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라고 하니 혹시 이혼할 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이혼할 땐 일시 상환해야 하고 만약 돈이 없으면 담보 잡힌 집을 강제 집행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활비에서 75만 원, 우리가 모으는 적금에서 25만 원, 이렇게 총 100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 돈으로 친정에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명절 때는 더 정성을 들였죠. 추석 설날마다 백화점 상품권, 고급 한우 세트, 주변에서 요즘 보기 드문 효부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계속 저한테만 연락을 해서 원하는 것만 요구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날로 밝아졌습니다. 짜증이 나더군요. 저한테 시부모님 떠넘기고 혼자 자유롭게 즐거운 것 같아서 더 열받았어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신 부모님한테 신경 좀 써. 계속 나한테만 연락 오시잖아. 일하느라 바쁜데도 계속 뭐 사달라, 뭐 해달라. 계속 전화 와서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자기도 좀 연락 받으면 안 돼? 나도 바빠. 그리고 내가 결혼 전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한다고. 그럼 나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 연락 왔을 때 연락 끊으라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연락 안 하고 살다가 연락하게 된 게 어떻게 제 탓인가요? 자기가 싫으면 끝까지 싫다고 했으면 됐을걸. 그걸 제 탓을 하는 남편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참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살면서 어떻게 마음에 드는 일만 있겠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결혼 1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시댁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는 늘 집에만 계셨습니다. 자영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아버님, 무슨 사업하세요? 이것저것 하지. 요즘은 좀 쉬는 중이야. 대답은 항상 애매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또 어땠냐면 명품 쇼핑을 즐기셨습니다. 볼 때마다 새 명품백을 들고 계셨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한 달에 100만 원 생활비 받으면서 어떻게 저런 걸 사나 싶었죠.
어머님 가방 새로 사셨어요? 예쁘네요. 응, 그래.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샀어. 세아가 것도 하나 사줄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그 가방 가격이 5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지만 뭐라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어른한테 이렇게 비싼 건 왜 샀냐고 추궁할 수도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세아가 이번 달 생활비 좀 올려줄 수 있어? 150 정도로. 요즘 물가가 올라서 100만 원으론 빠듯하더라. 저는 황당했습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명품백 사시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니 앞뒤가 안 맞았죠. 어머님, 갑자기 그건 좀... 아이고 세아가, 우리가 민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민수 월급 많이 받잖아. 네가 잘 말해봐. 우리 말은 안 들어도 네 말은 잘 듣던데.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안 돼. 100만 원도 많아. 더 줄 생각 없어. 하지만 어머님이 어쨌든 난 줄 생각 없으니까 네가 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줘. 그건 나도 뭐라고 안 해. 근데 분명히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끊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짜증났어요. 저한테 말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저한테 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연락이 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은 좀 어렵다고 하네요. 남편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다시 말하자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남편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달갑지 않은 목소리로 내가 이야기한다고 걔가 듣니? 아이, 너한테는 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네. 오냐, 알았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차가워진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나야. 오빠 요즘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그래? 근데 있잖아. 오빠가 성공했으니까 부모님 봉양은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생활비 올려달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못 들어줘? 시누이의 말투는 따지는 투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 취급이었죠.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시누이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오빠 대기업 다니잖아. 뭐 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게다가 시누이는 30대 후반인데 직장도 없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습니다.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닌데 말이죠. 아가씨,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부모 봉양은 아가씨 몫도 있잖아요. 아가씨가 그 50만 원 드리면 되지 왜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세요? 그리고 그 돈은 남편 허락 없으면 못 주는 돈이에요. 따지려면 오빠한테 전화해야지 왜 저한테 따지는 거냐고요. 오이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사람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잘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시누이 때문에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전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어머님이랑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아가씨도 그렇고 대체 시댁이랑 사이가 왜 안 좋았던 거야? 나한테 제대로 말해줘.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만 쉬었어요. 그냥 그분들은 원래 그래. 돈 문제로 항상 싸웠어. 나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하고 그래서 연락 끊은 거야. 그럼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른 모시게 된 나한테 꼭 불똥 튀게 만들어야 해?
어차피 연락 왔고 한 번은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여보, 돈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줘도 돼. 그냥 연락해도 무시하고. 아니, 내가 시댁과 연락해야 하는 이 상황이 싫다고. 그런 이야기도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해. 아무리 시댁이 개떡 같다고 한들 마누라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는 남자는 대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인지 저는 점점 남편에 대해 실망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다 저한테 떠넘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2년차가 되던 해 봄,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민수야, 아빠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인데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어? 석 달 안에 꼭 갚을게. 3천만 원. 전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우리 부부가 2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야, 이 새끼야. 부모가 급하다는데 자식이 못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지금 어떻게 컸는데? 너 혼자 컸어? 부모가 다 키워주니까 나 몰라라 하고 말이야. 시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얼굴이 굳은 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어요. 여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계속 연락 올 텐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군요. 세아가, 네가 민수 좀 설득해봐. 이러다 아버지 사업 망하면 어쩌려고? 부모 속 썩이는 거 아니다. 네 남편이 못해주면 너라도 우리를 도와야지. 어머님, 저도 도와드리고는 싶지만 저희도 빠듯해요. 그리고 민수씨 동의 없인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솔직히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드리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너희한테 뭐 많은 거 바라니?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건데. 니들도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심지어 신우이도 가세했습니다. 어이케, 우리 아버지 진짜 급하신가 봐. 오빠가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아? 전 솔직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가운데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 애꿎은 저만 시댁 사람들에게 연락 폭탄을 받으며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나 바쁜데. 바빠도 시간 내. 당신 가족 이야기니까. 그거면 더 할 말 없는데. 솔직히 나보다 당신이 우리 가족이랑 더 가깝기도 하고 난 우리 가족 일은 당신한테 다 이름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나한테 다 떠넘기겠다는 말이야? 이 일은 다 당신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아버지 사업한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버진 도박으로 돈 날리고 어머님 빌린 돈 안 갚고 다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끊으라니까. 끊더라도 당신이 끊어줘야 나도 끊지. 당신 진짜 너무해.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셋이서 교대로 나한테 전화질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지도 않아? 열받은 제가 남편에게 퍼붓고 그 뒤에 시댁의 연락도 다 차단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라 했으니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세아가, 네가 민수 좀 설득해봐. 부모가 망하는 꼴 보고 싶어? 3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너까지 우리 연락 안 받으면... 시어머니는 울먹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도 시달릴 대로 시달린 상태였어요. 어머님, 전 남편 하라는 대로 해요.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이랑 연락 끊으라고 해요. 그래서 연락 못 받았어요. 설마 민수가 그랬다고? 세상에. 너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죄송해요. 저도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요.
난 이해가 안 가는구나. 민수도 대기업 다니고 너도 카페 사장님인데 무슨 형편이 어려워? 돈 주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울먹이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어차피 우리 노후 생각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 자식이 부모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그만하라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네가 내 아들 꼬드겨서 돈 못 주게 만드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런 거지? 급기야 시어머니는 막말을 하며 제게 손찌검을 했고 전 그런 시어머니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을 잠근 저는 급히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연결되지 않는 폰을 들고 황망한 눈빛으로 문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인가? 그날 밤 저는 시댁에 대해 아주 강한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3천만 원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시댁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남편은 날로 예민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 앞에 2번은 야근이었지. 회사에서 일이 계속 터져서 그래. 오늘은 전 직원 참여 회식이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남편은 퇴근 후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일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승진 후 책임이 늘었는지 전에는 8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근데 아주 의심스럽게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어요. 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말이죠. 여보, 휴대폰 왜 그렇게 숨겨? 아, 회사 기밀 정보가 있어서 습관적으로 그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짜증을 자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부렸죠. 밥이 왜 이래? 아니 너무 짜잖아.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아 됐어. 그냥 밖에서 사 먹을게. 툭툭 내뱉는 말투에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저를 탓한다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계속 연락 오잖아. 아, 내가 일해서 돈 벌면 당신이 이런 귀찮은 일은 해결해 줘야지. 내 부모야? 당신 부모야. 그리고 언젠 나더러 연락 무시하라며. 뭐 그리고 당신만 돈 벌어? 나도 돈 벌거든? 그렇다고 나한테 연락 오도록 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을 했는데? 갑작스런 남편의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표정을 하고 있자 남편이 수습하듯 말하더군요. 아니 결혼하면 당연히 당신이 잘해줄 줄 알았지. 결국 남편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 싶었죠. 우리는 점점 자주 싸웠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늘 휴대폰만 보거나 TV만 봤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죠. 그 와중에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저희 집과 카페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기에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저는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씻는 동안 남편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통은 전화기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제가 자고 있어서 두고 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놔두려 했는데 여러 번 카톡이 오는 소리에 슬쩍 폰을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이 야밤에 연락하는 정신나간 인간이 누굴까 싶었거든요. 남편의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열렸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라는 여자와의 대화였어요. 오빠 오늘 저녁 어때? 보고 싶어. 와이프 몰래 나올 수 있겠어? 좋아. 8시에 봐.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준비해놨어. 기대해도 돼. 하트 이모티콘까지 덕지덕지 붙은 메시지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려보니 사진도 있었어요. 술집에서 찍은 투샷,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서준아, 앉았어? 화장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채로 얼어붙었죠.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뭘 멋대로 내 휴대폰을 봐? 대답해, 이 여자 누구야? 회사 동료야. 그냥 친한 후배고. 거짓말. 이게 친한 후배랑 나누는 대화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회사 워크숍이었어.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어요. 시댁 문제를 나한테 다 미루더니 정작 자기는 마음 편하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한 후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를 알바생에게 맡겨두고 나온 것이 너무 신경 쓰였지만 지금 이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사진, 동영상, 호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은 회사 여직원 김유진과 6개월째 불륜 관계였더군요. 일주일에 2-3번은 만났고 호텔에도 수차례 다녀온 게 확인됐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6개월이나 만났잖아! 날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준아, 이건 아니야. 아니긴 변명하지 마.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결국 인정하더군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왜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뭔데 나한테 상처를 줘? 결혼 생활이 너무 답답했어. 집도 너무 구질구질하고 현실 도피하고 싶었던 모양이야. 답답하다고 바람을 피워?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상상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 사실은 정신적으로 많이 몰려 있었어. 부모님이 날 찾아내서 계속 전화 왔었거든. 내가 도망가니까 회사까지 찾아서 난리를 치더라고. 나 그래서 첫 번째 직장에서 그만둔 거야. 내가 사직서 썼지만 권고 사직이나 다름없었지. 그거랑 바람이 무슨 상관인데? 아버지가 돈 달라고 연락 올 때마다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는 거야. 진짜 그래서 혼자 술 마시다가 그렇게 된 거야. 걔한테도 진심 같은 건 없어. 진짜 믿어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변명마저도 너무 듣기 싫었어요. 당신이 착하게 부모님한테 잘해주니까 부모님이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홀가분했던 것도 사실이야. 여보, 한 번만 참아줘. 내가 싹 다 정리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그 여자랑 관계는 바로 정리하고 부모님하고도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제발 부탁이야. 진짜 다 정리할 거야? 이번에도 나 속이는 거면 나 진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알겠어? 당연하지. 금방 정리할 거야. 그 여자랑은 지금 당장 끝낼게. 미안해. 그 여자도 우리 부모님도 한 달 안에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남편이 너무도 저자세로 나왔기에 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틀 후 제 카페를 찾아온 한 사람 때문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할 당시에 남편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였는데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유대감 때문에 특별히 기억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너무 오랜만에 왔죠? 안 그래도 요즘 생각나서 한번 들렀어요. 이사 준비로 많이 힘드시죠? 네? 이사요? 그럼 기러기 부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힘든데. 그래도 따로 살면 부부 사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대요. 말을 듣는데 점점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맞나 하고 의아해하던 찰나 그녀가 그러더군요. 멀리 전군 가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집도 지금 전군을 가야 하게 생겨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군이라뇨? 제 말에 상대방 표정이 점차 당황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전군 신청하셨던데요? 지방으로. 그래서 같이 가시려나 해서.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제 온몸이 싸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였어요. 남편은 저를 시부모에게 희생양으로 던져두고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한 거였어요. 이때의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참담하고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알바생에게 카페를 잠시 부탁하고 남편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여보,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회사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와. 할 이야기 있으니까. 제 모습에서 뭔가 느낀 게 있는지 남편이 조용히 절 따라오더군요. 저와 남편은 남편 차 안에서 마주보게 됐습니다. 당신 정근 간다며?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갔습니다. 저를 두고 상간녀랑 이곳에서 사라질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제게 모든 걸 떠넘기고 말이죠. 법적으로 제가 그 사람들 며느리니까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당신 회사 직원이 찾아왔더라? 이사 준비 잘 되냐고? 그래서 그년이랑 어디로 튈 생각이었어? 나는 저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너 혼자 어디로 갈 생각이었냐고? 아니야, 내가 다 정리한다고 했잖아.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전근 이야기는 그냥 홧김에 한 건데. 그래, 당신도 같이 내려가자고 할 생각이었어. 미쳤니? 내가 왜 먼 곳으로 가야 하는데? 내 직장이 여기 있어. 내 카페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너 거짓말하는 거잖아. 나 놔두고 가려고 했으면서. 미안해. 진짜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건 잘못했어. 그치만 진짜 그 여자랑은 정리했고. 됐어. 이혼하자.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끝내. 이 나쁜 놈아. 이혼도 안 하고 튈 생각을 해? 누구 팔자 말아먹게 하려고. 저는 이미 이혼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리하고 뭐고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임기응변으로 나오는 말 따위 믿을 수도 없었어요. 뭐? 이혼하자고. 당신 같은 인간이랑 단 하루도 더는 못 살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을 거야. 불륜 증거도 다 있고.
당신 자백도 다 있으니까.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전 남편을 무시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전 남편과 한 번은 만나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금전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이혼하면 그 돈을 모두 받아야 하니 그 이야기도 남편에게 했어요. 그때 어머님한테 월 100만 원씩 주면서 어머님 집 담보로 계약서 썼잖아. 그거 돌려받을 거야. 2년 5개월. 우리 혼인 기간이고 이 기간 중 2년 3개월을 월 100만 원으로 드렸으니까 2,600만 원이네. 절반은 내 거야. 나도 같이 낸 돈이었으니까. 남편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말없이 남편과 나눈 카톡 내용을 들이밀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마 그 돈 못 받을걸? 아버진 도박하거든. 경마, 카지노, 불법 도박까지 안 하는 게 없어. 뭐? 자영업자라면서. 사업하신다며? 근데 무슨 도박이야? 그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 그걸 알려주면 네가 참았겠어? 결혼 안 한다고 하면 큰일인 거지. 그래서 내가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빚도 엄청 많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 쓰고 안 갚은 것 같더라고. 내가 대학생 때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난리친 적도 있어.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닌 네가 보던 그대로고 돈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셔서 아마 돈 한 푼 모아놓지 않았을 거야. 너한테 돈 달라고 한 거 보면 모르겠어?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는 걸로 유명해서 이사도 많이 다녔어. 아가씨라도 돈이 있겠지. 동생은 카드깡 대출 사기했어. 친구들한테 급하게 돈 좀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라고 하곤 잠적했지. 피해자가 내가 아는 것만 4명이나 돼. 총 5천만 원 정도. 세상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모님이라고 극진히 모셨던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니. 그럼 당신은 왜 그걸 진작 말 안 해준 거야? 그걸 당신이 알아서 잘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도망칠 때마다 저 지긋지긋한 것들이 쫓아오는데 눈앞에서 막아줄 방패가 하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나랑 결혼했다고? 미쳤어? 나를 그 거머리들한테 먹잇감으로 던져준 거잖아. 제 목소리가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제 남편은 아예 작정을 했는지 저한테 빈정거리더군요. 그래서 뭐 너도 좋다며. 가족한테 잘 대해준다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이야. 그걸 말이라고. 네가 불륜 저지르고 나한테 다 맡긴 채 튀려고 하지만 않았어도 너 용서할 생각이었어. 근데 네가 마지막까지 나한테 뒤통수 친 거잖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너 정말 최악이야.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이혼해 주는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엔 희미한 분노가 녹아 있었습니다. 전 그날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변호사에게 제출할 증거였죠.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가 명확했고 남편도 다투지 않고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시댁 가족들에게 당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참 인생이 기구하다고 느껴질 만했어요. 취직한 뒤로 남편에게 월급의 절반씩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점차 늘어서 거의 월급의 3분의 2가 됐을 때 남편도 참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해요. 다른 도시로 가서 연락처도 바꾸고 2년 정도 평화로웠는데 그걸 또 시누이가 탐정을 고용해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아들이 부모를 버렸다면서 울부짖고 회사 로비에서 고함 지르고 결국 인사팀에서 집안일 정리하라고 회사 이미지 안 좋다며 거의 잘릴 뻔했다더군요. 그렇게 다시 도망쳐 온 곳에서 저를 만났고 저를 방패막이로 쓸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게 싫으면 인연을 끊겠다고 하고 뭐라도 했으면 됐을걸. 경찰에 신고라도 하지.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했을까요? 솔직히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남한테, 그것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성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완전 기만이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해서 결혼했다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 결혼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제게 이해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이해 못한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가 확실했고 결혼 사기 정황까지 있었으니까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다툴 명분이 없어요. 재판 당일 남편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뚫어지게 째려보고 있더군요.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이제 속 시원해? 나 버리고 너만 홀가분해지니까 기분 좋냐고. 난 너 때문에 저 지긋지긋한 인간들이랑 다시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불륜 저지르고 나한테 시댁 정체 숨겨서 이혼하는 거잖아. 아, 그리고 우리 생활비랑 적금해서 돈 빼서 시댁에 용돈 보내준 거 받아내서 나한테 절반 보내. 잊지 말고. 잊어버리면 소송이야. 계약서 나한테 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그 여자한테 떠넘기면 되겠네. 상간녀한테 네 식구들 방패막이 해달라고 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뭐 어차피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할 거니까 뭐 그럴 여유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전 그렇게 차갑게 쏘아붙인 뒤 뒤돌아보지도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짧았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1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제 카페는 결혼 전부터 제 소유였으니까요. 그대로 지킬 수 있었죠. 이혼이 확정된 날 저녁,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다시는 그런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 식구들이 계속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 사실을 시댁에 숨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시댁 식구들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댁 생활비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였죠. 이혼했는데 시댁에 생활비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새 출발을 준비하며 저는 카페에 집중했습니다. 손님들과 웃고 떠들면서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한 달이었어요. 시댁에서 연락도 없었고 전 남편에게도 연락이 없었어요. 다만 돈은 곧 한 달 내로 주겠다는 연락을 며칠 전에 받았어요.
하지만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곧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이혼 한 달 후에 어느 날 새벽같이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아가 이번 달 생활비 왜 안 들어와? 깜빡했어?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시했더니 곧 전화가 왔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여보세요? 새아가 나야. 그 생활비 말이야. 생활비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전 남편이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대답해주는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통화 곤란합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하루에 5번, 6번 참다 못해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목소리가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야, 100만 원 빨리 안 보내? 우리 공과금 낼 날 다 됐어. 야라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정신 차려. 우리한테 매달 보내야 하는 거 알지? 왜 이번 달은 안 보내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너 이렇게 돈 안 보내는 거 알아?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왜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 생활비가 장난이야?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혼했거든요. 한 달 전에. 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이혼? 민수랑? 언제? 왜? 자세한 건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 이제 남남이니까요. 돈 받고 싶으면 아드님한테 말하시라고요. 관련 없는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야,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먹고 이제 와서 이혼했다고? 받아먹다니요. 제가 준 건데 무슨 소리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드립니다. 아니, 못 드려요. 이런 몹쓸 년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마저 차단해버렸죠. 하지만 시댁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총동원이었습니다. 새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가 쏟아졌죠. 너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이혼한 거 아니지? 우리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어. 어이케,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당장 전화해. 하나같이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더군요. 이혼한 줄도 모르면서 당당하게 돈 요구하던 주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인간들이 저희 카페를 찾아와 저한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윤서진, 이혼이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생활비는 누가 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걱정은 생활비라니. 어머님, 저 이혼 사유가 민수 씨 불륜이에요. 불륜? 민수가? 아이, 그럴 리가 있더라고요. 회사 여직원이랑 6개월 동안 만났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 받고 이혼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생활비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전 시댁 생활비를 드려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날렸죠. 민수씨 여자친구 있잖아요. 상간녀한테 가서 용돈 받으세요. 이제 그 여자가 며느리 아닌가요? 뭐라고? 김유진이요. 민수씨 회사 여직원. 민수씨 회사 주소 아시죠? 거기 가서 우리 며느리하고 하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신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저를 향해 한 바가지 욕설을 퍼붓더군요. 남편 간수도 못하는 며느리라고. 결국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제가 경찰을 불러 그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는데 도저히 참고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상간녀를 찾아간 거예요.
전 남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윤서진, 너 우리 어머니한테 유진이에 대해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내놓으라고 찾아오셨길래 새 며느리에 대해 알려드렸지. 미쳤어? 어머니가 우리 회사로 찾아와서 난리쳤어. 나 완전히 망신당했다고. 그래?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젠 난 당신이랑 남남인데. 그리고 망신당할 일을 먼저 만든 건 당신이었지 않나?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하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어요. 지가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다음날 전 남편이 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어요. 너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내가 뭘? 당신 부모님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길래 새 며느리한테 안내한 것뿐이잖아.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전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유진이한테 보낸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새 며느리한테 인사하러 가신 거잖아. 유진이가 헤어지자고 했어. 어머니 때문에! 아,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구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급했어? 근데 급한 건 따로 있지 않아? 나한테 줘야 할 돈이 남았을 텐데? 저는 시어머니와의 계약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 그걸 보더니 한숨을 짓더군요. 그 돈을 무슨 수로 마련해? 그 집에서는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대출 나올 신용도도 안 되고 여유 자금도 없다고. 그럼 집에 돈 되는 거 팔아서라도 갚아. 뭐? 집에 있는 거 팔면 되잖아. 가전제품, 가구, 뭐든지. 차 앞딱지 붙는 거 보는 것보단 직접 내다 파는 게 남 보기에 덜 부끄럽지 않을까? 전 남편은 제 말에 뭔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줘. 사흘 후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현금 봉투를 들고요. 1,300만 원 확인해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마련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본가 가서 돈 달라고 했지. 시댁에 돈이 있었어? 전 남편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돈 없다고 뻗댔어. 그래서 내가 몰래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명품 가방이랑 펜물 다 가져왔어. 뭐 샤넬, 에르메스, 금목걸이, 금반지 싸그리 다 팔았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차피 내가 벌어준 돈으로 산 거잖아. 내 거나 마찬가지야. 전 남편은 돈 봉투를 제 앞에 두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돈을 확인했어요. 정말 1,300만 원이 다 있었죠. 일주일 후 제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까지 함께였어요. 야, 윤서진, 네가 민수시켜서 우리 집 털어 간 거지?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명품 가방들, 금패물들 다 어디 갔어? 네가 돈 다 가져갔어? 전 받아야 할 걸 받았을 뿐이에요. 이 계약서요. 이건... 야,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 가짜 계약서라고. 변호사도 법률사무소도 다 가짜. 이게 효력이 있을 줄 알아? 역시 저한테 돈 받아갈 때 아예 집은 줄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뭐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돈은 다 받았으니까요. 뭐? 진짜로 네가 돈 가져갔어? 명의가 둘이잖아요. 저랑 민수씨가 나눠 가졌죠. 근데 저는 민수씨가 준 돈 받은 것뿐이니까 뭐 화내고 싶으면 민수씨한테 직접 하세요. 제가 어머님 집 턴 건 아니잖아요. 이 미친년이 그걸 말이라고 해? 쌍욕을 들으니 제 피도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 남편한테 미리 받아둔 연락처들이었죠. 시아버지의 채권자들, 시어머니의 계모임 사람들, 시누이한테 돈 빌려준 대학 동기들. 강태식, 박순자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돈 받으실 분들은 지금 오세요.
지도를 첨부한 문자를 단체로 보내고 시댁 식구들을 보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반가운 손님들이 오실 거예요. 무슨 손님? 10분 후부터 카페 문이 벌컥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자식 여기 있었네? 박순자 씨, 계모임 돈 어디 갔어? 언니, 내 돈 갚아! 채권자들과 피해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순식간에 포위됐어요. 뭐야? 여길 어떻게 알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내 2,500만 원 10년째 안 갚고 있잖아. 계모임 돈 1,000만 원 어디 갔어? 네가 떼먹은 거 다 알아. 언니, 내 1,500 언제 갚을 거야? 시댁 식구들은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마저 나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저는 그 틈을 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박순자 씨 명의로 집이 하나 있어요. 시가 2억 정도 되고요. 뭐? 집이 있어? 네. 그리고 강태식 씨랑은 위장 이혼 상태예요.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죠.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는 시댁 집 주소를 종이에 적어서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위장 이혼이라고? 재산 숨기려고? 이 사기꾼들! 당장 가서 위장 이혼 신고하고 가압류 신청해야겠어. 채권자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에워싼 채 모두 함께 시댁집으로 향하는 듯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질질 끌려가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너 이런다고 편하게 살 줄 알아? 저요? 전 이미 편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나 앞으로 잘 사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후 시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들이 일제히 가압류 신청을 했고 시어머니의 명의집은 법원 경매로 넘어갔어요. 2억짜리 집이 1억 8천에 낙찰됐고 그 돈으로 채권자들이 나눠 가졌죠. 하지만 모두가 원금을 받진 못했습니다. 남은 빚이 있었고 빚쟁이들은 시댁 식구들한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댁은 도망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빚쟁이들은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요?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른 거죠. 전 남편도 무시하지 못했어요. 전근까지 간 회사에서 집안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는 압박을 받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불륜 소문까지 퍼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 후로는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됐고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위자료 소송으로 받은 돈이며 전 남편에게 받은 돈은 카페 확장 자금으로 썼습니다. 자리를 2배로 늘리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죠. 매출은 더 늘어갔어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